2020년 런던 킹스 칼리지 병원의 한 수술실. 뇌종양 수술 중에 바이올린 연주가 울려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다그나 터너가 연주와 관련된 뇌의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깨어있는 상태로 연주하며 수술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뇌 자체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통증을 인식하고 통증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뇌를 이용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허리 통증 처방전. 통증 좋아지는 1%의 비밀. 허리, 뇌로 치료한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책 제목부터 궁금증이 폭발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은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통증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읽기 시작한 책입니다. 미국 물리치료 닥터이자 신경과학자인 전재영 박사는 많은 임상 경험과 신경과학의 바탕을 둔 통증 원리를 모아 책에 담으며 다음과 같은 만성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특별한 비결을 소개합니다. 바로 뇌가 잊어버린 움직임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 자체가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증을 인식하게 될 때 더 아프게 느낍니다. 그리고 통증이 지속될 경우 그 신경로만 과민화되고 기억되고 강화되면서 더 아프게 느끼고 그 외의 감각들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고 통증 관리를 하시면 허리뿐 아니라 다른 부위 만성 통증들도 관리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동안 옳다고 생각해왔던 것들과 신경과학 원리,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뇌의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을 극복하는 동작들을 따라하며 과민화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들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자만의 몇몇 독특한 치료 기법은 원리를 알고 실행해야 납득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실험 예제들이 나와서 저는 무척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럼 허리 뇌로 치료한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온 것들. 바른 자세가 통증을 줄일까?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일 것이다.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통증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거나 통증을 없앨 수 있다고 말이다.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몇 가지 사실들을 말하자면 이렇다. 1. 다리 길이 차이와 허리 통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목 곡선의 형태와 통증과는 큰 상관이 없다. 즉, 거북목은 통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2. 허리 측만증, 골반 기울기 등은 허리 통증과 상관이 없다. 3. 청소년기에 등이 구부정하거나 배가 튀어나온 자세가 심하다고 해도 이후 성인이 되어서 허리 통증의 발생률은 오히려 낮았다. 나에게 왔었던 야구투수 환자의 경우 허리 측만증이 있었다. 그는 카이로프랙터와 트레이너에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큰 효과가 없었다. 물론 척추의 정렬을 맞추는 교정을 받아왔고 척추 측만증을 고치기 위한 운동을 해왔다. 그가 가지고 있던 측만증을 허리 통증의 원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난 그에게 이 정도의 측만증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며 특히 한쪽으로 공을 계속 던지는 투수의 경우 측만증을 잡으면 오히려 공의 스피드나 제구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최근에 스피드가 떨어져서 고민이 많다고 했다. 최근 성적이 부진해 있던 그에게 난 통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경로와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측만증으로 인해 근육이 긴장해 올라가 있던 부위에 오히려 근육을 늘리며 힘을 만드는 신장성 강화 운동을 시켰다. 그는 몇 회의 치료 후 상당한 호전을 보였고 통증이 사라지자 예전의 자신감을 찾았고 공의 스피드 역시 회복되었다.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면 이렇다. 자세 등의 인체 역학적 인자가 목이나 허리 통증 등의 척추 관련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미하다.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다른 인자들이 작용해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땅에 떨어진 돈은 줍지 마세요. 40대 교포 환자분으로 기억한다. 첫눈에 이미 상당한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분은 앞으로 거의 허리를 숙이지 못했다. 급성 염자도 아니고 강직성 척수염도 아닌 이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허리는 절대로 앞으로 굽히면 안 된다고 해서 따라하다가 굳어버렸다고 했다. 그 교수님이 대중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떨어진 돈은 줍지 마시라 라고 설명하신다는 것이다. 즉,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동작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척추를 뒤로 젖히는 운동인 맥켄지 요추 신전 운동이 중요하다고 배웠다고 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척추를 둘러싼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데 이때 혈액 공급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증가한 혈류는 세포의 신진대사를 지원하고 치유 과정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디스크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척추의 움직임은 전 방향으로 걸쳐 발생시켜야 한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이나 자세만을 유지할 경우 결과적으로 디스크의 젤과 같은 중심인 수액 손상의 치유를 방해하게 된다. 또한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굳어버리게 된다. 아주 쉽게 예를 들자면 딸기잼 뚜껑을 오래 열지 않으면 뚜껑 주변 묻어있던 딸기잼이 굳어 뚜껑을 열기 어려운 것과 같다.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충격 흡수제와 쿠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람이 몸을 굽히거나 비틀어 움직일 때 수액은 점성이 떨어지고 더 유동적으로 된다. 마치 딸기잼 뚜껑을 자주 열어주면 굳지 않는 듯이 말이다. 이를 통해 디스크가 움직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분산시켜 척추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한다. 일단 움직임이 완료되고 스트레스가 제거되면 수액은 다시 한번 척추를 지지하면서 딸기잼 뚜껑이 굳듯이 더 점성의 상태로 돌아간다. 문제는 척추를 지지하는 자세를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가해지는 방향을 제외한 다른 방향은 굳어버린다. 추간판 디스크 수액의 예는 아주 단적이며 우리 몸의 근막에 이런 특징을 대입하면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킨다. 근막은 장기를 포함한 우리 몸의 전신을 감싸고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면 다른 방향에서 점성은 확대되어 굳어버린다. 그러면 내가 처음 언급했던 교포 환자분처럼 척추를 앞으로 잘 굽히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더라도 척추 관절 사이에 윤활작용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관절의 유연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 유연성의 제한은 통증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자의 척추 상태에 따라 앞으로 굽혀야 하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경우와 뒤로 젖혀야 하는 경우들이 따로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시기가 지나고 증상이 호전되면 반드시 척추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훨씬 큼을 명심하자. 그리고 나는 떨어진 돈은 허리를 굽혀 틀림없이 줍는다. 척추 교정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척추의 정렬을 맞추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좋아지며 통증이 경감한다는 척추 교정의 효과에 대한 논쟁이 많다. 단지 몇몇 연구에서 척추 교정이 허리 통증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연구들은 척추 교정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를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추 교정으로 치료하는 척추의 정렬 오류에 대한 아이디어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척추의 정렬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정렬을 맞추면 건강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의 출발이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바른 자세를 갖는 건 사실 사람에게 안정적인 형태의 자세가 아니고
정렬을 맞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아주 복잡한 관계의 배경으로 발생한다. 어떤 이는 마음의 아픔이 몸의 통증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이들은 몸의 만성적인 통증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기에 간단한 척추의 정렬 문제로 통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바라는 것 자체가 과학의 기초와 의학적 논리에 반하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우리가 신체의 부분을 움직이려고 할 때는 운동신경이 그 조직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나 뼈에는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뼈는 오직 근육의 수축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즉, 척추 교정 시에 가해지는 외력은 뼈를 움직일 수 있게 할 수는 있으나 정렬을 맞추는 것에는 관련이 없다. 움직이지 못하는 뼈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근육을 조절해서 신체의 정렬을 맞출 수 있겠는가? 척추 교정, 특히 카이로프랙틱의 이론에서는 다리 길이를 맞추는 교정에 심혈을 기울인다. 당연히 만성 허리 통증에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다. 다리 길이의 차이는 이미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진화의 산물인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골반의 뼈를 강제로 교정해서 맞춘다는 생각이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이기도 하다. 물론 카이로프택틱 적용 시 뚜두둑하는 소리로 인한 플라세보 효과는 존재할 수도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뼈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한다. 정말 뼈의 정렬을 맞추고 싶다면 뼈의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을 가지고 시도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코어가 약하면 허리가 아파진다. 사진과 같은 코어 강화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 사라지오토 연구진이 발표한 메타 분석에는 만성 허리 통증을 가진 총 2,431명의 참가자가 참여한 29개의 무작위 대조 실험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 논문의 결과는 코어 강화 운동이 다른 일반적 운동들, 즉 요가, 필라테스, 일반 강화 운동이나 스트레칭 등과 비교해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즉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코어 운동을 더 강조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위주로 허리 통증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한 번 다치면 다시 아파진다. 인체의 연부 조직이 손상을 입었을 때는 길게 잡아 6개월이면 대부분의 회복이 완료된다. 그런데 1년 전 다쳤던 발목의 염증으로 지금도 아프다고 하는 것, 2년 전 교통사고로 목이 아직 아프다는 환자들의 주장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즉, 염증이 다 나았는데 우리는 나은 부위가 아직도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하나 더 있다. 아이들이 팔이 부러졌을 때 통증으로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 하지만 석고캐스트를 하자마자 아이들은 울음을 그친다. 팔은 여전히 부러져 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부러진 팔 위에 있는 석고캐스트에 낙서도 하고 친구 머리를 퉁 치면서 장난까지 친다. 아직 뼈는 부러져 있는데 말이다. 이렇듯 이미 다 나았는데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다 낫지 않았는데 통증을 느끼지 않고 기능적 이상 없이 생활하는 것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통증이란 우리가 생각하듯이 손상이 통증이다 라는 단순한 공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통증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문제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쳐 뇌에서 통증인지 아닌지를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 번 다치면 쭉 그 부분이 아파야 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서 이 문제는 또다시 언급될 테니 이 정도로 일단 궁금해하시기를 바란다. 통증 신경과학. 통증은 감각이 만드는 것일까? 벤틱팀의 연구를 보면 아주 흥미롭다. 연구원들은 참가자들이 왼손등에 차가운 얼음막대를 대어 통증을 유발했다. 온도 감각과 유해 자극 수용기는 같은 신경로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차갑거나 뜨거운 감각을 통증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많다. 테스트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와 차가운 통증 감각에만 집중하도록 했을 때 참가자들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결과는 산만한 그룹이 산만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통증을 보고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통증이 감각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통증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끼게 된다. 통증에 집중할수록 우리의 신경계는 더욱 민감화되어 통증 인식을 쉽게 해버리는 것이다.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은 더 흥미롭다. 응급실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한 사람이 급하게 구급차에 실려왔다. 환자를 본 의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건축에서 쓰이는 15cm 못이 환자의 발바닥에서 발등 쪽으로 뚫고 지나간 것이다. 환자는 신발을 신고 있었으며 그냥 보기에도 응급 상황이 분명했다. 환자의 비명이 그치질 않았고 응급실 의사는 못이 발의 어떤 구조물을 손상했는지 알아야 했기에 엑스레이를 찍었다. 그리고 의사는 더욱 놀랐다. 왜냐하면 그 긴 못은 신발 바닥을 뚫고 환자의 발가락 사이로 지나 신발 윗부분을 뚫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실제 환자의 발은 긁힘 하나 없이 멀쩡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환자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듯했다. 환자 스스로 멀쩡한 발을 보기 전까지 말이다. 물론 눈으로 보고 나서는 통증이 사라졌다. 못을 밟았을 때 못이 나온 방향을 보고 환자의 뇌는 못이 발을 뚫었을 거라고 예상했다. 뇌는 경험상 그리고 학습된 기억상 이럴 경우 상당한 통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측해 스스로 위험 신호인 통증 전기를 켠 것이다. 그러자 실제로 통증이 시작되었다. 즉 통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뇌가 몸을 위험 상태에서 보호하기 위해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위험을 느끼면 통증을 만들어서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며 위험 신호를 더 이상 인지하지 않게 되면 뇌는 스스로 통증을 없앤다. 기억으로 학습된 통증. 만드기는 식료품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앞에 들어와 멈췄다. 그때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렸고 뒤에 오던 차가 만드기의 차 뒤를 강하게 충돌해버렸다. 만드기의 목은 앞뒤로 크게 흔들렸고 경추 편타성 손상이 목에 가해졌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예상대로 경추가 과하게 움직여 일어난 인대 손상이었다. 만드기는 다행히 4주쯤 지나자 아무 통증이나 증상 없이 예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왔다. 그런데 만드기와 같은 사고를 당하고도 몇 달이 지나서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손상이 치유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통증이 지속된다. 사고가 난 그 순간 목에 발생한 염자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말초 신경계를 통해 척수로 보내고 그 신호는 뇌에 다다른다. 즉 뇌에서는 통증 경험을 신경로를 통해 받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기억하는 모형을 형성한다. 조직 손상, 즉 염자의 치유가 1, 2개월 후 끝났을 때 이 모형은 그만 기억되고 폐기되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신경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대로 기억되어 저장된다. 그러면 뇌는 계속해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즉 손상이 치유된 후에도 위험 신호가 있다고 인지한 신경로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로가 바로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변화하는 뇌의 인지 오류 과정이다. 만성 통증은 뇌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신경계의 변화로 오는 것이지 조직 손상이 유지되어서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는 브레이크 소리만 들어도 신경로에서 위험으로 인지하고 통증을 느낀다. 즉 신경로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반면에 포뮬러1 자동차 경기의 선수들은 일상적으로 충돌을 경험하기 때문에 충돌을 위험으로 인지하는 신경로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충돌 사고 이후에 브레이크 소리를 들어도 통증으로 뇌에서 인지하지 않는다. 이렇듯 만성 통증이란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과 조금은 다른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신경가소성이란 무엇인가? 신경가소성은 말 그대로 신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신경가소성의 특징은 만성통증을 조절하거나 악화하는 데 아주 크게 기여한다. 즉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배우면 뉴런 간의 새로운 통로가 생겨나며 그것을 계속하면 그 신경로가 더욱 강해지며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로는 퇴화한다는 것이다. 신경가소성의 예를 조금 들어보자. 뇌졸중 후 한쪽의 마비가 오면 영향을 받지 않은 사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집중적으로 훈련에 재활한다. 예를 들어 오른쪽 마비가 왔으면 왼쪽 팔을 슬링을 사용해 몸에 고정한다. 그렇게 해서 왼쪽 팔을 사용 못하게 하고 마비가 온 오른쪽만을 사용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럴 경우 마비가 온 오른쪽의 운동 기능이 평균 26% 향상된다고 보고된다. 이 신경가소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만성통증이다. 주로 손상이나 통증의 원인이 해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증으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만성통증에서 신경가소성의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통증의 과민적 중심화이다. 이는 신경계 전체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과정으로 정상적으로 통증이 없는 자극에 대해서도 뇌에서 통증으로 인지해버리는 것이다. 만성통증의 경우 통증 신호가 같은 신경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이 경로들이 강화되어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더 쉽게 뇌에서 통증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만성통증에서 신경가소성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요인이다.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통은 통증 감수성을 올리고 통증이 지속되도록 한다. 또한 스트레스는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고 증가한 근육의 긴장은 뇌에서 위험 신호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통증은 증가하게 된다. 즉 정서적 고통은 곧 몸의 통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뇌의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통증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심하게 인지할 수도 있다. 통증을 느끼는 신경노를 강화한다면 통증을 더 크게 인지하게 되고 다른 신경노를 강화하게 되면 통증의 신경노를 무력화할 수 있다. 만성통증의 뇌와 우울증의 뇌. 만성통증의 뇌와 우울증의 뇌는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변화를 겪으며 비슷한 신경로 네트워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통증 진정 효과와 해열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있다. 타이레놀이 이 성분으로 만들어진 약이다. 이 약을 함께 즐기는 공놀이에서 제외된 사람에게 복용하게 했다. 즉, 사회적 왕따를 당하는 듯한 상황을 만들고 그런 사회적 통증, 즉 마음의 통증을 겪는 실험군에 복용하라고 했다. 결과는 이 약을 먹은 사람들이 사회적 왕따로 느끼는 감정적 통증이 덜해졌으며 그런 왕따 상황을 덜 위협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 가정의학과 협회에서 권유하는 만성 허리 통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의 종류들을 보면 더 놀랍다. 만성 허리 통증이므로 처음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나 아세트아미노펜, 근육 이완제 등과 같은 신체를 치료하는 약을 처방하나 큰 효과가 없으면 마음을 치료하는 항우울제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듯 우리의 몸과 마음은 통증에 있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뇌가 불을 끄고 있으면 통증을 인식하지 못할까? 만성통증은 뇌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문제와 연관이 깊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난 만성통증은 학습된 기억의 오류라고 설명한다. 연구를 하나 살펴보자. 허리 미세 절제 수술을 받은 만성 허리 통증 환자 70명에 대한 연구가 있다. 환자들은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 또는 국소 마취를 받도록 무작위 배정되었다. 수술 후 환자들에게 수술 전, 수술 후 1개월, 3개월, 6개월에 걸쳐 통증 및 일상생활 장애 정도를 물었다. 결과는 전신 마취를 받은 환자들이 국소 마취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 수술 6개월 후
통증 강도와 통증 관련 장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했다. 즉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 초조, 공포와 같은 의식적 경험을 할 수 없었던 전신마취 그룹에서 6개월 후 통증의 정도가 그 반대의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국소마취 그룹보다 훨씬 낮게 보고된 것이다. 어쩌면 뇌가 불을 끄고 있으면 우리는 통증을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잠시라도 뇌 활동을 고요하게 억제하는 것도 만성 통증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증 치료법. 명상을 통한 통증 조절. 명상은 정신적으로 명확하고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 특정한 대상, 생각 또는 활동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연습을 말한다. 명상은 만성 허리 통증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기본적으로 명상은 뇌가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방식을 바꾸고 만성 허리 통증에 기여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뇌가 쉬는 상태, 즉 멍한 상태이거나 몽상에 빠져 있는 상태는 일반적 생각과는 달리 통증이 더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많다. 오히려 뇌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인식, 즉 자기인식이 강해지고 결과적으로 현재 느끼는 통증에 더 민감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마음챙김 명상을 할 때 우리 뇌는 이런 활동을 억제하여 통증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음챙김 명상 시 명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호흡이 어떻게 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마음속으로 따라하거나 촛불을 바라보며 촛불에만 집중하는 등의 형태로 명상을 행한다. 이때 자기 생각이나 감각을 좋거나 나쁘다고 딱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뿐이다. 예를 들어 만성 통증이 있는 환자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나무에 물을 주고 장가지를 쳐주는 등의 조경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리고 호흡을 통한 통증 조절.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것이 있다. 자율신경계는 심장, 폐, 소화기관, 땀샘과 같은 신체의 많은 내장기관과 분비샘의 기능을 조절하는 우리 몸 신경계의 한 부분이다. 자율신경계를 이루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신체의 균형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함께 작용한다. 그런데 만성 통증을 가진 분들의 문제는 교감신경계가 과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증가한 심장박동수와 혈압, 땀, 불안,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교감신경계가 과하게 활성화된 경우 통증을 악화시키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성 물질을 몸에서 계속 방출하게 하여 염증성 통증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만성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신체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반면 부교감신경계는 교감신경계의 과한 활동을 억제하고 이완과 치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심박수, 혈압,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 관리와 회복에 도움을 줘 휴식과 소화 기능을 촉진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부교감신경계의 활성을 도우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이 부교감신경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신경이 바로 미주신경이다. 미주신경은 뇌간에서 시작하여 얼굴과 흉부를 거쳐 복부로 이동하는 아주 긴 뇌신경이다. 길이가 긴 만큼 후두, 인두, 식도, 폐, 심장, 그리고 위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과 구조물에 연관되며 얼굴과 목구멍의 근육까지 조절할 정도로 그 기능이 아주 다양하다. 그러므로 부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이 미주신경의 활성화 방법과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주신경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심호흡법, 찬물 샤워처럼 차가운 온도에 노출하기, 요가, 명상 등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손쉽게 할 방법은 호흡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막의 긴장도 조절을 통한 통증 조절. 근막은 근육과 신체의 다양한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결합 조직이다. 근막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육의 막으로만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근막은 근육뿐 아니라 내장기관, 신경, 혈관 및 뼈와 같은 다양한 신체 부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구조물들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섬유질로 구성된 결합 조직이다. 실제로는 근육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한다. 이 근막은 고무줄 같은데 그 고무줄이 끈적한 젤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 고무줄이 거미줄처럼 조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 몸을 피부에서 안쪽 내장까지 모두 둘러싸고 있다. 그리고 이 거미줄에는 신경이 붙어 있어 뇌 쪽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문제는 이 근막이 액체도 고체도 아닌 특성이라는 것이다. 근막을 충분히 움직여주면 액체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 몸을 더 유연하게 지지하나 움직이지 않으면 고체처럼 굳어버리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다. 왜 한 동작으로만 움직이고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체의 성질을 더 갖게 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신경이 뇌로 이 정보를 전달하고 우리 뇌는 그런 상태를 유해하다고 판단하며 위험하다고 인지한다. 바로 이 상태가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이 근막을 잘 움직여줘야 하는데 문제는 근막은 운동신경이 붙어 있지 않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근막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으니 동작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면 근육의 움직임이 근막의 움직임을 만들어주게 된다. 그렇게 하면 근막을 액체 형태의 성질로 더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뇌는 위험하다고 인지하지 않고 근막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통증으로 해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근막 스트레칭은 근막 전체가 서로 유기적이나 자동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한다. 근막을 움직이는 방법은 다음 실전편에서 내가 고안한 근막 리셋 방법을 통해 실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파진다. 예전에는 허리가 삐면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서 쉬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휴식과 함께 가능하면 빨리 움직여주는 게 회복에 빠른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뇌의 구조와 기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만성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다. 근육을 움직여야 더 많은 감각이 뇌로 전달된다. 감각이 더 많이 전달될수록 뇌에서는 이 감각들을 처리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통증을 인식하는 뇌의 민감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근육을 충분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오는 감각의 양은 적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뇌는 적은 양의 감각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므로 통증에 대한 민감성이 오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굽히지 말라, 허리는 뒤로만 젖혀야 하는 것이다 등의 움직임 회피성 반응을 끌어내는 권유들이야말로 만성 통증을 야기하고 지속하는 최악의 말들이다. 뇌에서의 기능이 바뀌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더 안 움직이게 된다. 뇌는 안 움직이니 위험하다고 인지해서 근육에 긴장을 올리고 근육의 긴장이 오르니 다시 아프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발생한다. 심리적, 사회적 문제가 없는 전제하에서 이럴 때 목이나 허리 등에 통증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방법은 간단하다. 휴식을 취하면서 자세를 자주 바꿔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알람을 설정해 놓고 일하는 도중 일어나서 1분씩이라도 다른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라는 것이다. 움직임 그 자체가 통증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감각운동 기억상실증. 데이빗 버틀러는 호주 출신 물리치료사이자 통증신경과학자이다. 그의 통증 이론은 신경계, 특히
뇌가 통증의 인식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만성 통증의 경우 버틀러는 뇌와 신경계가 통증 신호를 처리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변화를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이라고 부른다. 즉, 만성적인 통증으로 인해 감각과 운동 정보에 대한 뇌의 인식이 변화가 생기며 원래 하던 방법을 잊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을 해결하기 위한 버틀러의 접근법은 점진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움직임 패턴을 다시 뇌와 신경계에 입력하고 움직임과 관련된 두려움을 줄임으로써 통증을 감소시키고 일상생활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단계적 운동 이미지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은 뇌의 지각과 감각 및 운동 정보의 통합을 재훈련함으로써 통증과 기능장애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 접근법은 잔혹할 정도의 통증으로 악명이 있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나 사지 중에 하나가 절단되어 없는데도 여전히 그 부분의 통증을 느끼는 증상인 환상통, 그리고 만성 근골격계 통증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단계적 운동 이미지 접근법은 세 가지 순차적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좌우 구분 훈련. 만성 통증의 경우 신체 지도 변화로 인해 뇌의 감각 영역에서 오른쪽과 왼쪽 구분에 혼란이 생긴다. 이 단계에서 환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서 왼쪽 및 오른쪽 신체 부위를 식별해야 한다. 두 번째, 운동 이미지 훈련. 환자들은 실제로 움직임을 하지는 않으나 통증이 있는 부위의 특정 동작이나 작업을 이미지로 그려내는 트레이닝을 하게 된다. 이 훈련은 이미지로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통증을 악화시킬 위험 없이 관련된 신경로를 더 사용하여 강화할 수 있다.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점차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뇌에 다시 입력하게 된다. 세 번째, 거울 치료. 거울 치료 단계에서는 만성 통증이 있는 사지나 신체 부위에 거울을 통해 통증이 없는 움직임의 시각적 환경을 만들어서 뇌가 통증이 없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게 한다. 예를 들어 왼쪽 손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으면 오른손을 거울에 비치게 하고 환자는 거울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아프지 않은 오른손을 사용해 다양한 동작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이때 왼쪽 손은 그림처럼 거울의 반대편에 두고 오른손이 하는 동작을 따라할 수 있을 만큼만 따라하거나 아무 동작을 하지 않고 쉬게 한다. 하지만 시각은 여전히 거울에 고정해 잘 움직이는 오른손의 동작을 계속 보게 한다. 그러면 뇌는 거울에 비친 왼쪽 손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것으로 착각하게 되며 나의 왼손이 위험하지 않구나 하고 왼쪽 손의 통증을 줄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뇌의 감각과 운동 통합을 재훈련시키고 특히 움직임의 두려움과 회피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증치료 실전편. 앉아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인체공학. 우리가 흔히 권유받는 바르게 앉는 자세는 통증 조절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미 설명했다. 그리고 자세 자체는 만성 통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또한 설명했다. 앉는 자세를 많이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추천한다. 1. 얼마나 앉아 있으면 허리, 목, 어깨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지 일단 측정하기를 바란다. 2. 만약 25분 정도 후부터 아파지는 것 같으면 20분에 휴대폰 알람을 맞추기를 바란다. 잘 모르겠다면 여전히 20분에 알람을 맞추자. 3.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30초만 걸어 다니고 뻐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가볍게 1분 정도 움직여주자.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다. 본인이 기분 좋은 방향으로 가볍게 움직여줘라. 4. 다시 앉아서 일로 복귀하고 20분 알람을 또 맞춰라. 5. 이걸 반복한다. 6. 앉는 자세는 우리가 아는 바른 자세의 모습과 반대로 할 것이다.
사실 일반적인 바른 자세의 모습은 인체공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다. 7. 자세 교정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래처럼 해보기를 바란다. 8. 사진처럼 배에 힘을 살짝 줘서 배꼽을 잡아당기고 팔을 책상에 올린 채 일해보기를 바란다. 등은 슬쩍 굽게 두고서 말이다. 중요한 것은 배를 살짝 잡아당긴 힘을 유지하며 상체는 책상이나 의자 팔걸이에 걸치고 등과 목은 그냥 편한 대로 두고 일해보기 바란다. 저런 자세가 효과를 본단 말인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시도해보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2에서 4단계, 즉 알람을 울리면 몸을 움직여주는 그 부분을 잊지 말자. 셀프 근막 리셋.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는 전제하에 셀프 근막 리셋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요법은 따라하기 쉬우나 연습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근막은 거미줄처럼 이어져 긴장을 서로 다른 지점으로 주고받는다. 그러므로 한 곳의 긴장감을 높이거나 낮추면 그 긴장을 맞추기 위해 근막은 스스로 움직인다. 그리고 근막은 몸 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몸의 부분과 전체가 함께 저절로 움직여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놀라지 말고 그냥 몸이 가는 대로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된다. 셀프 근막 리셋 시행 시에는 3가지만 지키면 된다. 첫 번째, 몸이 가는 곳으로 몸을 그냥 그대로 둔다. 근막의 움직임이 스스로 일어날 때 저항하지 말고 몸이 따라가게 그대로 두어라. 두 번째, 근막이 스스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해지거나 불쾌한 동작이 나오면 멈추면 그만이다. 그리고 다시 시행하면 된다. 세 번째, 이 방법을 익힌 후 1회 시행 시 3에서 5분을 시행하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은 꼭 해주기를 바란다. 앉아서 셀프 근막 리셋하는 방법. 사진처럼 팔을 양쪽으로 쭉 스트레칭을 하자. 팔을 몸통에서 밖으로 스트레칭하는 힘을 유지하자. 계속 유지하다 보면 조그만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주로 몸통에서 움직임이 먼저 발생하는데 몸통이 한쪽으로 굽는 경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목이 될 수도 있고 골반이 될 수도 있다. 몸통이 한쪽으로 휘어지거나 회전하는 움직임이 시작된다. 몸이 휘는 방향으로 그대로 몸이 가게 내버려둬라. 천천히 동작이 일어난다. 몸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살짝 1에서 3초 정도 멈춤이 일어난다. 이후 다시 근막이 스스로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이때 몸통의 움직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목의 움직임으로 나올 수도 있는 등 개인마다 다르다.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대부분 저항하고 스스로 멈춰버리는데 멈추지 말고 그대로 몸이 움직이는 대로 둬라. 그 이유는 같은 방법으로 몸에서 알아서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움직임이 발생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개인마다 모두 다른 형태의 움직임이 발생하며 매일 다른 움직임이 발생한다. 움직임 도중 근막이 스스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그 부분이 근막의 제한이 많은 부분이다. 조금 기다리면 근막이 움직임을 다시 스스로 만든다. 움직임의 형태는 사진의 형태로 나오지 않고 개인마다 다르게 나온다. 누워서 셀프 근막 리셋하는 방법. 사진과 같이 눕는다. 한 팔과 한 다리의 스트레칭을 사진과 같이 진행한다. 또는 앉아서 스트레칭을 했던 방법처럼 두 팔을 누운 채 몸에서 밖으로 스트레칭을 한다. 앉아서 셀프 근막 리셋하는 방법의 4에서 11단계처럼 움직임이 발생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 앉아서 셀프 근막 리셋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진처럼 같은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개인마다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난다. 운동 이미지 트레이닝. 1. 사진에 나와 있는 동작들을 보고 내가 실제로 그 동작을 한다고 떠올린다.
특히 사진에 나와 있는 허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떠올리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2. 사진에 적응되어 쉬워지면 평소에 잡지, 인터넷 동영상, 아니면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들이 하는 동작을 내가 한다고 상상한다. 이때 허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시행한다. 3. 이틀에 한 번씩 10분 정도 운동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 움직임 평가, 굴곡 신전 평가. 사진에 있는 두 동작을 각각 5회씩 실시합니다. 두 가지 동작 중 통증 없이 시행할 수 있거나 덜 불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찾습니다. 영상에서는 모두 다룰 수 없어서 처음에 굽히는 동작이 쉬운 굴곡 패턴 움직임을 다루었습니다. 그럼 굴곡 패턴 움직임 시작할게요. 좌골신경 스트레칭. 다리가 저린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있는 다리 쪽으로 좌골신경 스트레칭을 적용한 후 첫째 날 굴곡 패턴 움직임을 시작한다. 1. 의자 끝에 앉는다. 이때 발이 바닥에 닿아야 한다. 2. 고개를 숙이며 다리를 굽힌다. 3. 바로 고개를 젖히며 무릎을 펴고 발목을 젖혀준다. 4. 10번씩 2세트를 시행한다. 첫째 날 굴곡 패턴 움직임. 굴곡 패턴 움직임 1. 1. 편하게 누워 다리를 사진과 같이 굽힌다. 2. 두 다리를 감싸 잡아 가슴 쪽으로 잡아당긴다. 3. 이때 머리를 살짝 들어준다. 3초간 유지하고 이완한다. 4. 앉아서 다리를 쭉 펴준다. 5. 허리를 굽혀 발목이나 발을 잡는 스트레칭을 시행한다. 3에서 5초간 유지한다. 6. 사진처럼 왼쪽 무릎은 굽히고 오른쪽 무릎은 굽힌 채 바닥에 내려둔다. 7. 허리를 쭉 펴서 오른쪽 고관절 앞쪽이 스트레칭 되도록 한다. 5초간 유지한다. 8. 발을 바꾸어 왼쪽 고관절 스트레칭을 한다. 9. 전체 동작을 5번 실시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2. 1. 의자 끝에 앉는다. 발목을 잡고 허리를 숙인다. 2. 다리를 벌려 다리 사이에 두 팔을 집어넣어 최대한 허리를 숙여 스트레칭한다. 스트레칭 자세를 5에서 7초간 유지한다. 3. 1, 2단계를 5회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3. 1. 사진과 같이 네 발 기기 자세를 취한다. 2. 두 다리 사이로 엉덩이를 내리며 스트레칭한다. 5초간 유지한다. 3. 다시 네 발 기기 자세로 돌아와 왼쪽 무릎을 왼손 쪽으로 10cm 정도 이동한다. 4. 엉덩이를 다시 두 다리 사이로 내리며 스트레칭한다. 5초간 유지한다. 5. 네 발 기기 자세로 돌아와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오른손 쪽으로 10cm 정도 이동한다. 6. 엉덩이를 다시 두 다리 사이로 내리며 스트레칭을 한다. 5초간 유지한다. 7. 1에서 6단계 과정을 5회 실시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4. 1. 누워서 무릎을 굽힌다. 배에 손을 올리고 숨을 들이쉰다. 2. 숨을 5초간 내쉬며 배를 등 쪽으로 잡아당긴다. 3. 배가 들어간 상태를 유지하며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5초간 유지한다. 4. 1에서 3단계를 5회씩 2세트를 반복한다. 신전을 위한 자가 도수 치료 1. 일어서서 사진과 같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양손으로 앞쪽으로 잡아당긴다. 2. 앞쪽으로 당기는 힘을 유지하며 수건을 위로 잡아당긴다. 양쪽 팔꿈치를 굽힌다고 생각하면 된다. 3. 1, 2단계의 힘을 유지한 채로 허리를 뒤로 젖힌다.
4.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허리가 덜 불편하게 느껴지는 위치가 최상의 수건 위치다. 최상의 위치를 찾아서 1에서 3단계를 5회씩 2세트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5. 1. 사진처럼 엎드려 가슴 아래에 베개를 위치하게 한다. 2. 이때 고개는 왼쪽이나 오른쪽 상관없이 더 편한 쪽으로 돌리면 된다. 그리고 30초간 누운 채 유지한다. 고개를 다시 중앙으로 위치하게 한 후 두 팔꿈치가 어깨 아래에 위치하게 한다. 3. 팔꿈치로 바닥을 밀며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 3초간 유지한다. 4. 1에서 3단계를 5회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6. 1. 편하게 누워 다리를 사진과 같이 굽힌다. 2. 두 다리를 감싸 잡아 가슴 쪽으로 잡아당긴다. 3. 이때 머리를 살짝 들어준다. 3초간 유지한다. 4. 다리를 가슴 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유지하며 5초에 걸쳐 다리를 서서히 바닥으로 내린다. 즉 다리가 머리 쪽으로 가는 힘을 견디며 내리는 것이다. 이때 머리도 같은 리듬으로 천천히 내려준다. 5. 1에서 4단계를 7회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7. 1. 사진과 같이 허리를 펴고 앉아 운동밴드가 팽팽해지도록 뒤쪽으로 고정해준다. 2. 허리를 편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며 5초에 걸쳐 천천히 배만 집어넣는다. 이때 운동밴드가 등 쪽으로 계속 몸을 잡아당기는 상태를 유지한다. 즉, 배가 들어가는 방향과 운동밴드가 당기는 힘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향한다. 3. 1, 2단계를 7번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8. 1. 사진과 같이 왼쪽 무릎은 굽히고 오른쪽 다리는 펴준다. 2. 오른발을 바닥으로 지그시 누른 채 허리를 굽혀 스트레칭을 해준다. 5초간 유지한다. 발을 받고 왼쪽 다리도 시행한다. 3. 1, 2단계를 7번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9. 1. 의자에 기대어 베개를 등 뒤에 받친다. 2. 두 손을 머리 뒤로 하고 가슴을 내밀며 등을 뒤로 젖힌다. 3초간 유지한다. 3. 1, 2단계를 5회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10. 1. 사진과 같이 내발기기 동작을 취한다. 2. 운동밴드를 사진과 같이 허리 쪽에 팽팽하게 두른다. 3. 배를 최대한 잡아당기며 허리를 위쪽으로 둥글게 말아준다. 4. 배를 앞으로 내밀며 허리를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이때 이 동작을 최대한 천천히 시행한다. 그러면 운동밴드의 힘의 방향과 허리가 내려가며 배가 나오는 방향이 일치하게 된다. 5. 1에서 4단계를 5회씩 2세트를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11. 1. 사진과 같이 팔꿈치를 벽에 기대고 배를 살짝 잡아당긴다. 2. 배를 앞으로 내밀며 허리를 벽 쪽으로 떨어뜨린다. 3초간 유지한다. 3. 1, 2단계를 5번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12. 1. 사진과 같이 두 손을 합장하며 손바닥을 서로 슬며시 밀어주는 힘을 유지한다. 2. 배를 등 쪽으로 살짝 잡아당긴 채로 합장을 유지하며 팔을 가능한 범위 내로 위로 들어올린다. 이때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시행한다. 3. 코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팔을 천천히 내려서 시작 동작으로 돌아온다. 4. 1에서 3단계를 5회씩 2세트를 반복한다. 둘째 날 굴곡 패턴 움직임. 굴곡 패턴 움직임 1. 1. 옆으로 누워서 시작한다.
2. 두 다리를 사진처럼 굽히며 동시에 상체를 굽혀준다. 3. 상체와 두 다리를 세 번째 사진의 자세로 천천히 펴준다. 4. 왼손으로 머리를 잡고 들어 올리며 왼쪽 허리를 측면으로 굽히며 왼쪽 다리를 사진과 같이 들어준다. 5.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1에서 4단계를 시행한다. 양쪽을 4번씩 2세트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2. 1. 내발기기 자세를 취한다. 2. 왼손을 사진처럼 왼쪽 머리에 올린다. 3.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 팔꿈치 뒤로 가는 방향으로 상체를 회전했다가 내발기기 자세로 되돌아온다. 4. 같은 방법으로 팔꿈치를 편 채로 시행한다. 5. 오른쪽 역시 1에서 4단계의 방식으로 시행한다. 양쪽에서 각각 5회씩 2세트를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3. 1. 내발기기 자세를 취한다. 2.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보듯이 머리를 왼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라본다. 이때 왼쪽 허리의 측면이 자연스럽게 굽혀지며 왼쪽 엉덩이 역시 왼쪽으로 돌게 된다. 3.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도 시행한다. 양쪽에서 5번씩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4. 1. 사진과 같이 누워서 다리를 구부린다. 2. 배에 힘을 살짝 준 채로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닿게 허리를 구부리며 틀어준다. 3. 같은 방법으로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이 닿게 시행한다. 4. 5번씩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5. 1. 사진과 같이 왼쪽 다리를 의자에 올려놓는다. 2. 상체를 오른쪽으로 툭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린다. 3초간 유지한다. 3. 다시 상체를 세우고 왼쪽 다리를 향해 툭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린다. 3초간 유지한다. 4. 상체를 세웠다가 왼쪽 다리 너머로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린다. 3초간 유지한다. 5. 발을 바꾸어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1에서 4번처럼 반복한다. 6. 2번씩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6. 1. 사진과 같이 운동밴드를 골반 위로 위치하게 한다. 2. 운동밴드의 저항을 이겨내며 천천히 들어 올린다. 3. 골반을 최대한 천천히 내린다. 이때 운동밴드의 저항이 여전히 느껴질 정도로 천천히 내린다. 4. 5회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7. 1. 사진과 같이 운동밴드를 문틈이나 가구에 고정하며 두 주먹이 두 어깨 위에 위치하게 한다. 2. 이 힘을 유지한 채로 두 다리를 사진과 같이 구부린다. 3. 여전히 힘을 유지하며 아주 천천히 3에서 4초에 걸쳐 왼쪽 다리만 펴면서 서서히 바닥 쪽으로 내린다. 이때 바닥에 닿지는 않는다. 4. 천천히 왼쪽 다리가 굽혔던 위치로 돌아오고 오른쪽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펴준다. 5. 5회씩 2세트를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8. 1. 사진과 같이 앉아서 오른쪽 손을 오른쪽 다리 바깥쪽을 따라 천천히 내린다. 2. 다시 앉은 자세로 돌아와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 안쪽을 따라 천천히 내린다. 3. 다시 앉은 자세로 돌아와 왼쪽 다리 안쪽을 따라 천천히 내린다. 4. 같은 방법으로 왼쪽 다리 바깥쪽을 따라 천천히 내린다. 5. 왼쪽 손으로 왼쪽 다리 바깥쪽을 시작으로 1에서 4단계의 방법을 반복한다. 6. 1에서 5단계를 3번씩 시행한다.
신전을 위한 자가 도수 치료. 1. 사진과 같이 오른손으로 가볍게 주먹을 쥐고 허리 뒤에 튀어나온 뼈인 극돌기에 올린다. 2. 튀어나온 뼈를 느끼기 힘들면 허리를 살짝 굽히면 쉽게 찾을 수 있다. 3. 사진과 같이 두 번째 손가락 부분을 척추에 나온 부분, 즉 극돌기에 걸어준다. 그리고 왼손을 사진처럼 아래에 받친다. 4. 걸고 나서는 왼손의 도움을 받아 그 뼈를 배 쪽으로 밀고 그 힘을 유지한 채로 위로 올린다. 5. 4단계의 힘을 유지한 채 허리를 뒤로 젖힌다. 6. 아래 위로 옮겨다니며 뒤로 젖히는 동작을 가장 쉽게 만들어주는 부위를 찾는다. 7. 찾은 부위에 1에서 5단계를 시행해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대한 뒤로 젖힌다. 8. 10번 반복한다. 굴곡 패턴 움직임 9. 1. 사진처럼 엎드린다. 2. 배를 바닥에 붙인 채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든다. 3. 같은 방법으로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들어준다. 4. 5번씩 실시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진이 많이 나오고 흑백이어서 보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따라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셀프 근막 리셋과 굴곡 패턴을 실행해봤습니다. 셀프 근막 리셋은 무척 단순한데도 결과물은 한 번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아시죠? 근육만큼이나 중요한 근막 움직임. 저는 만성 허리 통증은 없지만 장시간 앉아있다 보니 굴곡 패턴 몇몇은 따라하자마자 바로 시원해지더라고요. 예전에 갓 사회 초년생 때 운동하다가 어깨가 삶은 계란 깨지듯 콕 금이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일하느라 제대로 회복 기간을 주지 못해서 어떤 특정 시점에 아파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들 말하는 비 오면 쑤신다 이런 느낌인데 이 책을 읽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뼈는 다 붙었을 텐데 뇌가 아픈 기억을 강화시켜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허리에 관한 실천법을 어깨에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거울 치료 같은 저만의 호들갑이어도 오랜만에 책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지식과 치료 기법이 50에서 60%의 환자들에게 50에서 60% 정도의 통증이 경감하는 도움을 드릴 거라고. 그래도 그렇게 된다면 통증은 삶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